폴 토마스 앤더슨 PTA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 시대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영화를 가장 잘 만드는 감독을 뽑아보라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5명 뽑아라 그러면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많은 분들이 5손가락 안에는 꼭 집어넣을 만한 그런 감독이지 않을까? 누군가는 첫 번째로 꼽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훌륭한 감독이고 그의 영화를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 시네필 분들, 많은 평론가들 이런 분들이 폴 토마스 앤더슨을 숭배하죠. 그렇다고 제가 나도 PTA를 굉장히 숭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마음은 없고요. 삐딱해지고 싶어도 어쨌든 뭐 영화가 좋고 재밌는 걸 어떡합니까?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는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죠. 그의 리노에드 박사부터 언급한다면 너무 많아지겠지만 뭐 부기나이트라든지 매그놀리아, 팬텀 스레드, 마스터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는 한 편쯤 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매블쇼에서 펀치 드렁크 러브를 추천했다가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게 무슨 영화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사람이 누구나 자신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작품은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쉽고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작품들만큼의 어떤 묵직한 맛 요거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중적인 접근,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 블랙 코미디의 재미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라면 폴 토마스 앤더슨의 최고 작품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여러 분들이 있겠죠. 매그놀리아 파도 있을 거고 폴 토마스 앤더슨의 최고 작품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를 텐데 그분들에게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작품이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이 작품은 좋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폴 토마스 앤더슨이 만들었을 법한 그런 영화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호불호 없이 볼 수 있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 있으니까요. 감상에 주의하시고요.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셔서 리뷰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제 책 인생영화 20일 온라인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사보신 분들이라면 한 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보고 오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를 몇 번 봤어요. 뭔가 진짜 되게 재밌고 좋은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어딘지 좀 미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비유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결말로 가는 과정에서 어딘지 모르게 속이 후련하지 않은 그런 결말로 나아가고 있다 라는 부분이 좀 미묘하게 보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시작 부분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프렌치 75라는 집단의 테러로 시작합니다. 이민자들을 위해서 수용소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이민자를 통제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 그거는 이제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의 트럼프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고 싸워야 할 대상이고 뭐 그런 것만은 분명하죠.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전 프렌치 75라는 이 자칭 혁명주의자 단체, 그러니까 지하 혁명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하 단체고 무장 테러 집단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부분이 전 많이 놀라웠어요. 프렌치 75는 굉장한 좌파 투쟁, 좌파 혁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들이 내거는 가치가 이미 다 해체된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68혁명 시절이라고 말을 한다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시점으로부터 한 16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한 2007년, 2008년 요때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00년대 후반에 외칠 만한 가치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낡아 보인다. 그리고 정작 가치라고 하는 거는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과 이런 것들은 과거에 좌파 혁명 이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격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답습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한편으로는 이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정말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계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빛의 혁명을 했잖아요. 저도 여의도에 몇 번이나 나가서 이렇게 함께 응원봉을 흔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혁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민운동이라고 평가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과거에 유신 때 있었던
부마항쟁이라든지 혹은 87년 6월 항쟁이라든지 이런 다수의 시민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혁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시민운동이라고 불러야 되고, 우리가 볼 때 4.19 혁명이 혁명이죠.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 이게 분명히 있어야만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시스템 자체의 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면 왕권에 대항해서 왕이 다스리는 그 정치를 부정하고 시민들의 세상을 만들겠다, 민주주의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혁명이 되죠. 그리고 자본주의도 혁명이 될 수 있죠. 과거의 자본주의가 아니었던 시대에 대해서 자본주의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산당이 과거에 했었던 것도 공산혁명이라고 자기들은 부르죠.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진영 논리에 익숙해져 있어서 보수적인 것, 진보적인 것, 이걸 나눌 때 되게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기계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내란, 비상계엄으로부터 나라를 정상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쳤던 그 시민운동은 사실은 보수적인 운동이죠. 그러니까 운동의 성격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를 회복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인 민주주의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의 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운동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퍼피디아 베버리 힐즈라는 이름만 봐도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이름 자체에서 모순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퍼피디아 베버리 힐즈라는 이름에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함축하고 있거든요. 퍼피디아는 퍼피디우스, 배신자, 배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퍼피디아가 배신할 거라는 걸 이미 이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버리 힐즈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촌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 퍼피디아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 이중성,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가 하고 있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첫 번째로 자유를 꿈꿔요. 이민자들이 통제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기도 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낙태금지법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보이고, 흔히 우리가 진보진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치, 생각하는 가치들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한 혁명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답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극히 극단적인 폭력주의를 보이고 있거든요. 폭력적인 혁명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철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혁명을 한다 그러면은 폭력적 수단이 반드시 동원되어야 된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죠.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 엥겔스 같은 경우에 그들이 공산당 선언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왜 그렇게 당신들은 폭력적인가 라는 질문에 그런 식의 답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게 되면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생산수단을 반드시 빼앗아야만 하는데, 이 자본가들이 그거를 쉽게 넘겨줄 리가 없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방법은 폭력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한 100년도 더 된 그런 혁명의 이론인데, 그거를 답습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정말로 혁명의 방법은 저런 폭력적인 수단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혁명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폭력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 에 대해서 지금의 관점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폭력의 혁명의 실체가 없다는 것은 대상도 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록쇼가 처음에 퍼피디아를 보면서 귀엽다라고 했던 거는 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말 그녀가 매력적인 사람, 정말로 성적 이끌림을 주는 사람이라서 귀엽다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행동 자체가 우습다는 표현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몇몇 혁명단체가, 무장 테러단체가 수십 명이 몰려다니면서 총을 쏘고 폭탄으로 시설 몇 군데 터트린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세상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단순한 테러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혁명 이론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자본가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혹은 뭐 대기업의 어떤 횡포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할 때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위화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감독이 의도한 것이다라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의 혁명 이론이 굉장히 낡은 것으로 보이게끔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주제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히피에 가까워요. 히피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그렇게 좀 허무맹랑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들이 말하려고 했었던 평화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꿨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혁명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비현실적인, 아주 몽상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한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의 프렌치 75는 매우 그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이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부분에서 프렌치 75의 주동인물들 퍼피디아 베버리 힐즈라든지 게토팻을 보고 있으면서도 걔네들의 행동에 동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일부러 그렇게 느끼게끔 연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전부 다 양쪽의 극단적인 세력들을 모두 블랙 코미디의 대상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아주 극우적인 인종주의자들, 다른 한쪽은 아주 폭력적인 혁명을 하려고 하는 좌파들, 이런 극좌들, 이들을 이렇게 대립시키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양쪽 다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록조와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자람 굉장히 모질이들처럼 보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극좌라고 하는 프렌치 75가 가지고 있는 또 모자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좌파 운동가, 혁명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명의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약간 모자란 애들이야. 이 애들을 서로 이렇게 섞어버리는 데에서 오는 그런 쾌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영화가 아니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퍼피디아 비버리 힐즈가 이제 스티브 록조를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이 작품은 불꽃이 터지기 시작하죠. 저는 되게 좋았어요. 총을 들고 스티브 록조 모자를 빼앗죠. 모자라고 하는 것은 파워, 권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는 것으로 내가 그 권위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위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걸 좀 노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안티플롯이죠. 안티플롯에 가까운 이야기 전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스티브 록조가 귀엽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퍼피디아가 스티브 록조에게 당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퍼피디아가 어떤 힘과 폭력으로 스티브 록조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을까, 짓누르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퍼피디아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죠. 바로 자신의 성적인 매력으로 스티브 록조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성적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구조나 대립 그리고 관계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폴 토마스 앤더슨의 노력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퍼피디아는 정말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을 다 꼬실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고 성에 아주 탐닉하는 그런 여성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퍼피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과거의 남성혁명가들에게 우리가 투사했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혁명의 리더면서 뭔가 성적으로 굉장히 과도한 욕정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로 투사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성 캐릭터로 그 지위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게토팻과 하고의 관계도 그게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폭탄을 설치하고 나가는 자리인데 시도 때도 없이 우리 한번 하자라고 하는 거는 예전 같았으면은 남성 캐릭터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여자는 지금은 그럴 때 아니잖아 하면서 물러서고 그 둘의 관계를, 입장을 역전시켰죠. 그리고 뭐 당연히 아이를 낳고 아이를 버리고 나가고 한쪽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남고 하는 부분들, 누군가는 난 혁명을 위해서 아이고 뭐고 상관없어, 가정도 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여성이고, 가정은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게 이제 남성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입장을 바꿔놓은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입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스티브 록조와의 관계예요. 스티브 록조와 퍼피디아의 관계를 보면 결국 스티브 록조는 자기가 모욕을 당한 이후에 퍼피디아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되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착의 결과는 두 사람의 굉장히 부적절한 BDSM 같은 관계,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굉장히 자극적이죠. 아주 인종주의자인 극우 인종주의자, 백인이 최고고 남성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 낡은, 아직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 없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또 트럼프를 보다 보면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가 뭐 미국의 레드넥이다,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생각을 록조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록조가 누구보다도 유색인종을 경멸하고 할 것 같은 그 록조가 사실은 흑인 여성을 미친 듯이 좋아한다. 그래서 흑인 여성이자 좌파 혁명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과 성적으로 얽힌다라고 하는 이 자극, 앞부분은 이 자극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퍼피디아가 잡히는 장면들도 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털면서 이제 블랙 파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는 그냥 다 보여주길 뿐이고 실제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 퍼피디아가 경비원을 쐈죠. 그 경비원은 죽었고요. 그 살인으로 인해서 조직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허무할 정도로 이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그냥 애들 장난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공권력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퍼피디아가 잡힌 것이 그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경비원을 흑인으로 설정한 것도 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비원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원은 혁명의 대상도 아니고요. 뭔가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존재도 아니고요. 그냥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거예요. 이 사회에서 나는 이 은행을 지키는 경비원으로서 내 임무에 충실해야 되고 그러면 저 강도들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발버둥친다 라고 하는 자신의 직업윤리와 행동에 맞는 그리고 입장에 맞는 아주 정확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를 쐈죠. 퍼피디아가 했던 그 전에 테러 행위들이 너에게는 그래도 어떤 뜻이 있구나, 대의가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라면 그 흑인 경비원을 쏜 것은 그냥 살인이에요. 범죄라고요. 그 살인이고 범죄자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폭로되는 순간에 퍼피디아는 자신의 원래 이름을 실현시켜요.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배신자가 된 퍼피디아 그리고 동료들이 모조리 잡혀나갑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안티플로스로서 관객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퍼피디아에게 퍼피디아 멋있어, 퍼피디아 나 너무 좋아 라고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 배신자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여자라고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과감함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야기는 16년 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16년 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죠. 밥 퍼거슨, 윌라 퍼거슨과 밥 퍼거슨인데 밥의 모습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밥의 모습은 여러분들도 되게 익숙하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디카프리오가 이제는 너무나도 아저씨, 이제는 정말 아저씨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타이타닉의 그 디카프리오가 이제는 누가 봐도 아저씨예요. 누가 봐도 아저씨인 연기를 하고 있고요. 백인 아저씨인데 가난하고 어디선가 많이 볼 것 같은 그런 티를 입고 있어요. 붉은색 계열의 체크무늬 셔츠를 이렇게 입고 있죠. 두툼한 셔츠요. 언제 빨았는지도 모를, 매일 입고 다니고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땀 냄새 엄청 날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죠. 약간 그 예전에 WWE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믹 폴리가 입는 것 같은 그런 옷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좋게 얘기하면 현실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생활에 찌들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나의 싱그러움을 잊어버렸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한 50대 아저씨가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대학교 다닐 때는 사람들한테 되게 멋진 얘기를 하는 그런 싱그러운 청년이었을 텐데 그 싱그러운 청년이 지금은 아저씨가 돼서 삶에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한술 더 떠서 지금 이 친구 밥 퍼거슨은 혁명의 패배자죠. 패잔병으로서의 모습을 그렇게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술에 찌들어 있고 담배하고 과거의 혁명 이론들 다 까먹었고 암고, 그 중요한 암호들도 까먹었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훈련받았지만 훈련받은 거 다 까먹어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제는 평범해져 버린 사람. 그거를 디카프리오가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혁명 이론에 영향이 남아있어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미국의 위인들을 디스하는 모습에서는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역사를 다시 볼 필요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디카프리오도 얘기했지만 백인 농장주들, 노예 주인들이 정말 많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날 때 있었던 그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신화를 부여했죠.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인물,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인물에게 신화를 덧붙여요. 그 신화를 덧붙여서 그 사람을 비판받아서는 안 될 존재,
혹은 어떤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굉장히 종교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인종주의나 극단주의가 종교의 메커니즘과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건국 때부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폭로하는 것 같은 장면이어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록조죠. 자, 스티브 록조가 이제 다시 한번 16년의 시간이 지나서 밥과 윌라를 노리게 되는 이유가 저는 아주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에 들어가기 위한 건데, 크리스마스 모험가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또 그들이 마치 자기들은 정말 우월한 인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정말로 우월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고요. 스티브 록조 역시 거기로 들어가서 나도 우월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우월하고 힘세고 돈 많은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 나라를 선도해 나가고 싶다 라는 그런 어떤 마초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록전을 하고 있고 동경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동경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의 멤버들을 이렇게 보면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의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우월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성원들이죠.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자기들을 우월하다고 말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했다.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 아니라 정말 멋진 이름으로 그들을 만들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들이 등장하는 공간 자체를 위압감 있게 표현하는 그런 연출은 폴 토마스 앤더슨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연출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위압감도 표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죠. 폴 토마스 앤더슨은 그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에게 어떤 위험이나 어떤 위압감이라든지 존재감, 막 그들의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권위를 주지 않았고요. 그들을 그냥 동네 아저씨들처럼 그 정도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장소라든지 그들이 얘기를 나눌 때 표정이나 모습, 이런 것들을 약간 만만하게 보이게 그렇게 표현한 게 되게 인상적이죠. 그들에게 권위를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오해하지 않고 이 작품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을 우리로 하여금 관망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조금 더 객의 위치에서 관망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은 당연히 미친 인종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백인 노예 농장주들의 현실 버전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록조는 이게 그냥 단지 우월한 인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노예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래서 스티브 록조는 노예 주인으로서 선택이 됐는데, 저는 사실은 그들은 처음에 스티브 록조에게 말을 걸 때도 과거에도 군인 출신이 있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술적 지식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자기들과 똑같은 어떤 주인에 준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가입됐거나 혹은 가입의 절차가 훨씬 더 간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만큼 신원이 보증되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스티븐 록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절차가 필요해요. 마치 새로운 사람을 뽑듯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농장주, 지주 이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스티븐 록조는 뭐냐? 전 마름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중간 관리자요. 흑인 노예들을 부리기 위한 고용된 사람. 그래서 자기는 이 주인들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는 격차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록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록조는 오해하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첫 번째 미친 생각이죠. 그 미친 생각이 뭐냐면 우생학적인 우월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다른 유색인종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미친 순혈주의, 요거를 갖고 있는 거죠. 진짜 낡은 생각인데 이런 낡은 극우적인 사상에 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지만 사실 우리들도 엄청난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시커먼스 시절부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인종차별의 색채는 버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단일민족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익히지 않으면 나와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 혹은 나와 피부색이 다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그들을 이해해야 돼? 내가 왜 그들을 존중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 대가의 끝에서 극단주의자들은 살아남았어요. 그게 이제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비판하려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록조와 그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누는 그 대화들이 갖고 있는 인종차별의 무시무시함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스티븐 록조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퍼피디아와, 퍼피디아 자체는 멕시코로 떠나서 더 이상은 보이지 않지만 혹시 모를 그의 딸을 찾아야 되죠. 혹시라도 나의 친자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퍼피디아와 관련된 다른 기록들은 지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친자가 살아있다면, 퍼피디아와의 나 사이에 혼혈이 살아있다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다. 내가 지워버려야 될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스티븐 록조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미국이란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이민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백인들이 다른 이민자들을 통제하고 배제하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자신들의 가치와 전혀 이반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스티븐 록조가 자기 딸을 찾아 죽이겠다, 만약에 딸이라면 죽이겠다, 혼혈이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록조는 사실 흑인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퍼피디아에게 반했던 것은 흑인 여자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에게 성적으로 엄청나게 끌렸다고요. 이건 자기 몸이 끌리는 건데, 근데도 그거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미국이라는 사회를 상징하는 인물이 결국 윌라,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데 그 혼혈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미국 구구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티븐 록조를 위험에 빠뜨린 거는 윌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윌라가 스티븐 록조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니다. 스티븐 록조를 위험에 빠뜨린 건 뭐냐? 많은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치킨 너겟을 만들고 있는 회사, 그 기업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흑인 노예 농장주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생산 관계라는 걸 생각하면 중세의 영주와 농노가 있고 근세의 어떤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이게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흑인 노예를 부리던 백인 농장주, 지금은 불법 체류자들, 이민자들을 싼 값에 쓰고 있는 그 기업의 대표가 크리스마스 모험자 클럽이라는 거죠. 스티븐 록조는 그 브랜드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인종 청소한다고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이 주인들을 공격하는 행동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말은 밖에 안 되는 게, 이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를 직접 공격했다. 그게 바로 그가 제거돼야 될 이유입니다. 오히려 저는 결국 싸울지도 모르겠지만 흑인 여자랑 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고 그 사이에 혼혈인 딸이 있다, 이걸로 내가 더럽혀졌다면 나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적어도 록조가 살해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은 록조가 필요하고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용하다 버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밥과 윌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뒷부분은 다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밥과 윌라가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특히 이제 밥이 전화하는 장면들, 전화해서 진짜 말 안 통하는, 이론을 더 공부하셔야죠 라고 말하는, 지금이 몇 시죠?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디카프리오의 연기, 이런 것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오 델 토로가 맡은 그 캐릭터도 정말 무던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혁명의 리더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시위들, 그 지금의 시위 사이를 가로지르는 과거의 혁명과 혁명의 패배자죠. 패잔병인 디카프리오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이 부분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한편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밥이 결국은 몸을 제대로 못 가눠서 어처구니 없이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잡힌 밥을 구출해주는 것도 같은 이민자들이었다는 거, 유색인종들이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은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역시 어쩔 수 없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색인종에게 안 좋은 롤을 맡기기가 좀 꺼려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색인종들이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걸로, 서로서로 돕고 하는 걸로 나오죠. 이 작품의 성격이 좀 그렇지만 그게 절정이었던 게 이제 윌라를 잡아갔던 아메리칸 원주민이죠. 그 원주민 캐릭터가 윌라를 도와주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설명이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불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의 입장에서 윌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윌라를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에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사회와 미국의 역사를 생각하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읽힐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뭘 표현하는지는 알겠지만 와닿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야기를 결말로 가져가야 되는데 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윌라를 바라보는 다른 여성 혁명가들의 태도와 표정,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윌라는 배신자의 딸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배신자의 딸이라고 하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배신자지, 배신자의 딸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잖아요. 윌라는 그냥 평범한 소녀예요. 미성년자, 작품에서 미성년자가 나오죠. 미성년자 소녀이기 때문에 그 소녀에 대해서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퍼피디아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그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티브 록조가 사실은 최고죠. 스티브 록조가 자기 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자신의 딸임을 알았을 때 바뀌는 그의 말과 태도, 자신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고 믿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 자신의 전통적 세계관과 그거에 전혀 맞지 않는 윌라가 만났을 때 그 당혹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났어요. 이건 굉장히 고대 그리스적인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면들도 잘 표현이 된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라라는 캐릭터의 설정이 대단히 흥미롭죠. 그 유명한 젠더 논 바이너리 친구를 데리고 있죠. 그 파란색으로 염색한 친구. 아, 이것이 MZ다, 이것이 지금의 어떤 젠더에 대한 태도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좀 낡아 보이는 그런 표현들인데, 그 윌라가 새로운 세대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혁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혁명가였던 패배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새로운 시대의 인물이거든요. 그 새로운 시대의 인물을 깨워낸 것은 스티븐 록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혁명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는 밥으로부터 배운 건 없어요. 밥이 딸에게 절대 잊지 말라고 가르쳐줬던 그런 암고호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혁명의 언어를 배운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밥에게는 혁명의 언어라고 할 것이 존재하지 않죠. 저는 퍼피디아에게도 혁명의 언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연설가가 아니니까요. 연설가도 아니고 이론가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가르쳐줄 게 없었어요. 혁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혁명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요. 이데올로기에, 이념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에 관심 없는 걸로 나와요. 근데 뒤에 가보면 결국 결말에서 윌라는 새로운 시대의 혁명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누가 그를 혁명가로 만들었느냐? 그건 스티븐 록조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록조로 대변되는 그런 어떤 극우주의, 극우 인종주의, 이런 것들이 혁명가의 딸이지만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윌라를 새로운 시대의 운동가, 새로운 시대의 어떤 활동가로 만들고 있다 라는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역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끝없는 싸움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을 저는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폴 토마스 앤더슨은 어떻게 보면 이런 혁명이나 이런 걸 다루기에는 지극히 혁명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작품이 혁명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이념이 저는 어떤 좌파 혁명주의에 닿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혁명과 싸움에 대한 것, 이것은 끝이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 집중한 것 같아요. 퍼피디아가 배신을 하고 이 나라를 떠났어도, 그리고 밥이 그렇게 망가졌어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싸움은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설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퍼피디아 세대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낡은 폭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싸움이 되고 도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은 영원히 이어진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자유를 향한 외침,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 다양한 가치를 위한 이런 외침들은 끝나지 않아야 된다.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한 번의 싸움으로, 한 번의 패배로, 한 번의 승리로 끝날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싸움의 영원함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방점을 찍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 황동규 시인이 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변하듯이 사랑의 마음은 계속해서 변하는 거지만, 비가 내리고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고 이렇게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환하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향한
한결같은 기다림의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좀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이런 싸움들은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적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마지막까지 싸우고 끝없는 싸움 속에 나를 던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영원한 끝나지 않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폴 토마스 앤더슨은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전부 베네치오 델 토로의 대사에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라는 게 뭐냐?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내가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거죠. 두려움을 잊고 상대에게 맞설 수 있는 거죠. 그게 용기고 그게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졌을 때 나는 진정 자유롭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권력자, 백인, 우월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그 모든 혐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 역시 영원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항상 파도를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오션 웨이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작품은 파도 같은 작품이다라고 생각해요. 파도라는 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덮치는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한번 덮쳤다가 밀려나고 덮쳤다가 밀려나고 이렇게 끊임없는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조차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파도처럼 돼 있는 도로를 따라가는 카 레이싱에서, 그리고 그 싸움이 스티브 록조와 윌라와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과 밥 허거슨, 각 시대와 자신들의 진영을 대표하는 이런 이들이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끊임없는 싸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파도와 연결되는 상징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전 스티브 록조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에서 연기를 제일 잘한 거는 쇼온 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록조는 정말 징그럽다,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잘했고요. 특히 이제 빗으로 침을 발라서 이렇게 하는 장면은 영화관에서 진짜 비명이 나올 정도로 으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참 더러운 장면 연기를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살아와서 눈이랑 이렇게 입이 잘못된 상태로 와서 도대체 왜 흑인 여성과 관계를 맺었냐라는 질문에 자신이 역강간을 당했다. 자신의 어떤 우월한 유전자가 갖고 싶었던 여성이 자기를 노리고 온 것이다라는 그 미친 소리에 다들 헛웃음이 터지는 것을 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참 블랙 코미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스티븐 록조가 가스실에서 죽는 모습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직접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스실을 연상하게 만들고 유대인을 연상하게 만들고, 그 유대인을 죽였던 인종주의자들, 우생하게 빠져 있었던 나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부분인데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작품 보면서 되게 좋았고, 보는 내내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건 참 훌륭한 작품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저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역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혁명으로서 뭔가 되게 이것이 혁명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선동적인 문구가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뭔가 속 시원한 전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스티븐 록조가 제거되는 것도 윌라와 밥의 어떤 모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약간 미묘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 좀 아쉬웠지만, 글쎄요,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만큼 좋은 작품을 또 찾을 수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었고, 올해 본 작품 중에서 1, 2위를 다툴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중에서는 저는 어쩔 수가 없다가 제일 좋았고, 외국 영화 중에서는 올해 좋은 작품들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참 좋은 영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윌라의 캐릭터를 정말 잘 만들어줘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닮아서 굉장히 잘 싸우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한 모습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더 침착하고 지능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차를 타고 도망갈 때 그 카체이싱도, 그렇지, 그렇게 빨리 따라잡기가 어렵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납득이 되고, 그 위로 올라가서 시야에 안 보이는 위치에 됐을 때 차를 대놓고 안전한 자리에 가서 매복을 한다고 하는, 배틀그라운드를 좀 해보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지극히 합리적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윌라의 어떤 저력,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줬고, 친아버지가 스티븐 록조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니죠. 이 작품은 그 정도의 세련됨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친아빠가 밥이 아니었
아니었다는 사실이 충격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윌라는 충격을 받아요. 밥이라는 거 알면서도, 내 아빠라는 거 알면서도 당신 누구야! 라고 외칠 정도로 흔들렸죠. 하지만 그 흔들림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일순의 흔들림일 뿐, 그 둘이 가족이고 그 둘이 부녀 사이라는 것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아까도 파도라든지 제가 황동구 시인의 시도 가지고 오고 원배트 애프터 어너더라는 제목도 그렇고, 겉으로 보이는 싸움의 결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친자 확인의 결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을 만드는 거는 내가 영원히 딸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내가 영원히 나의 아빠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 리뷰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